네, 중부성동구 의뢰 박성준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뭐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헌법 7조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7년에 헌법을 만들 때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또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이런 분들이 헌법을 만들 때 가장 고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조직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 조직이 왜 두려워했냐면 정부 조직이 권력이 축적됐을 때 오히려 폭력성을 가할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헌법을 보면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을 둡니다. 그래서 선출에 있어서의 수직적 책임성은 선거를 통해서 책임성을 묻게 되고요. 수평적 책임성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본립을 통해서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원리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정부 조직이 권력이 축적됐을 때 오히려 폭력성을 막기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정부 조직이 하나의 조직화된 충성화된 논리가 강할 때는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이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작동의 원리와 더불어서 이 조직 자체가 성역화된 의미의 조직화 논리가 매우 강하게 작동되는 것이죠. 따라서 검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검찰은 누가 통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조직법상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검찰 내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볼 때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의미를 볼 때 실장님께서는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기소 독점이라든지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이런 막강한 권한에 대한 일정 부분의 문민 통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그 통제의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의 이제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 권한을 이제 부여받는 것이죠. 그 부여된 권한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관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은 인사권과 통제권을 통해서 직업관료로 구성된 국가기능조직을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검찰을 통제하게 돼 있다. 그것이 민족 통제다. 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주권 재민의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민족 통제의 원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미국의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검찰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비교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의 정치 체제에 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장기 지속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의 이유가 뭐냐면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이루는데 균형추가 사헌부와 사관원이었습니다. 사헌부는 오늘날의 검찰이고요. 사관원은 언론이었죠. 근데 사헌부가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능을 하는데 이 사헌부가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만큼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도덕성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독하게 도덕적 잣대가 적용됐다는 거죠. 검찰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거나 법을 수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기구에 비해서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 혹독한 수사에 혹독성이 있는 도덕성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것이 조선 정치 체제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헌부의 견제 기구로서 현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금부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통제받는 권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뭐 아무튼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일정한 통제에 대한 민족 통제는 당연히 한 거고요. 또 하나 검찰이 기존에 있었던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이 여기에서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공수 출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법이 뭐 시행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출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국가 조직 내의 폭력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권한이 워낙 집중됐을 때 견제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 조직이 어떻게 이탈하느냐면 우리가 군부 구태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문민화 과정도 군에 기본적으로 권한이 집중됐을 때 폭력성이 이어지는 거고요. 경제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피아라고 하는 부분이 실적으로 사조직화되고 그 조직화된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MF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모피아도 하나였던 그 부분이 작용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시장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권력 독점의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독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정보의 독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공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권력 집중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대류는 흐르는 메인스트림은 권력의 독점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한 부분의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예. 정치 권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군사정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권력화된 집단은 검찰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한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비서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요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 갖춰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충분 요건으로서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를 얼마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한 것은 첫 번째인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춰서 잘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끊임없는 신뢰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서 문진석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방역의 전환점이 뭐였냐면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박대출 의원이 이제 사진을 가지고 불법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단파성을 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어떤 프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막스 베버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파성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 감각과 정치인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8.15 집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저는 단파성이 하나의 어떤 사적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 통계 수치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과 이후에 확산의 정도가 두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 많게는 700~8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었던 문제를 이 코로나 집회의 그 사진을 가지고 불법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당연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의 8.15 집회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8.15 집회 이후에 정부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갑니다. 2.5단계를 가면서 모든 사회적 완남이 원천 봉쇄가 되는 것이죠. 이 원천 봉쇄가 됨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영업자가 파탄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8.15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재인상선 얘기를 하는데 8.15 집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원천 봉쇄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10월 3일 개천절 집회의 경찰의 원천 봉쇄는 방역 산성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저는 야당 의원들이 당파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열정을 인정하고 싶지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책임감 있고 균형 감각 있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15 집회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8.15 집회와는 차별성을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대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의외의 질의를 하셔서 사실 저도 좀 곤혹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15 집회가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방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끼친 부정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뭐 제가 좀 다른 질문 좀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질문 좀 안 보실 일차장 간단하게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보면요. 네.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용을 하고 있고, 전자권 전환에 대한 시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하나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를 필요한 시점에 주목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군사적 역량을 미국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을 좀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답보 상태를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제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저기 충분히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 라고 좀 생각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좀 짧지만 사장님께 좀 질문을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나온 그 표현이 맞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조건에 의한 전자권 전환에 이미 합의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빨리 달성시켜서 전자권 전환을 조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속 보안 전력 제공과 관련해서 우리 획득 계획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 성숙의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앞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미제 무기를 꼭 사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